북한이 추가 핵실험 여부는 미국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례적으로 한강을 이용해 대남 전단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도가 무엇일까요? 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국방전문연구위원,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의 연이은 대북 제재들이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다면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먼저 김혜영 기자의 보도 보신 후에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ARF 참석을 계기로 국제 무대에 처음 등장한 북한 리용호 외무상. 라오스 도착부터 수많은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ARF 마지막 날은 달랐습니다. 자유토론에서 자신의 발언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회담에서 발표한 내용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지금 정세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미국의 조선 적대시 정책이라며 인권 문제로 최고 존엄을 모독한 것은 선전포고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태도에 따라 추가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추가적으로 핵시험할 하시는 있으실지. 우리가 추가적인 핵시험을 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리용호는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이 결정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드를 미국의 핵 전력 자산이라고 평가하며 군사적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남측에 대화 제안을 많이 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며 대화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네, 자신의 첫 외교 무대인 아세안 안보포럼에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대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이 됐었는데요. 추가 핵실험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 회담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부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 고도로 계산된 그 발언이고 네. 특히 여기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리포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그 미중 관계라든가 국제 정세의 흐름까지를 고려한 그래서 반미 의식을 조장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북한의 모든 앞으로 행보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렸다라는 이른바 조건 문장 같은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네. 미국과 마치 맞상대하고 맞대응하는 구도를 연출하려고 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크고 그리고 자신에게 쏠린 그 국내 언론의 관심을 역이용해서 네. 초반에는 일대 묵묵부답을 하다가 마지막에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추가 핵실험 운운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결의 위반이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든 것을 앞으로 미국의 행보에 달렸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는 반미 투쟁 의식을 고취하고 또 중국과 미국과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의 편을 드는 고도의 전략적 셈법이 깔린 그런 건데 여기서 우리가 중시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아까 리포트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김정은의 존엄, 김정은의 체제 안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앞으로의 행보다. 그래서 네. 당분간 이용호의 발언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외교적 수사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위기를 극도로 앞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 원인은 위기가 고조되고 벼랑 끝으로 같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원인은 모든 게 미국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말이죠. 앞으로 북한의 행보를 볼 때 미중 관계라는 국제 관계 구도를 악용하면서 대한민국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그 다목적 포석이 깔린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핵 전략 자산을 들여왔다라는 네. 전혀 방어용 무기 체계를 가지고 이런 핵 공격력을 암시하는 듯한 전술핵을 마치 다시 들여온 것 같은 그런 고도의 계산된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그것도 국제 무대에서 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고도로 계산된 발언이고 이런 술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관심을 극대화시킨 후에 자신이 준비한 얘기를 다 쏟아냈는데 어쨌든 얘기를 종합해 보면 모든 것을 지금 다 미국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뭐 사실 북한이 미국을 탓했던 거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그 탓하는 게 더 노골화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이제 이용호는 좀 입이 좀 무거운 사람이고 뭐 아버지가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금수저인데 북한판 금수저인데 어쨌든 뭐 그 사람도 자기 어떤 자의적인 입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일단 노동당의 입으로 와서 노동당의 말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미국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뭔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바라는 그런 아주 립서비스들을 쭉 해왔는데 어쨌든 미국은 북한에게는 지금 65년째 샌드백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두드리고 미국을 반미 사상을 내세워야 아주 취약한 체제가 유지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번 그 ARF에서도 역시 북한은 북한다운 이런 반미를 고조시키면서 어떤 자기네 체제의 내부 결속력이라는 이득도 얻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제재가 대북 제재가 좀 느슨해지는 그런 또 이득도 얻고 여러 가지 불로소득을 원하면서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 네. 어쨌든 처음 국제 무대에 데뷔한 이용호 외무상이 이번 발언들은 다분히 북한 체제 현 김정은 정권의 의사들을 잘 대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추가 핵실험 여부도 미국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핵실험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에 다른 제안을 하고 싶은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시기를 예단하는 건 어렵고 지금 북한 체제가 김정은도 그렇고 이용호도 그렇고 입만 열면 핵핵핵거리거든요, 네.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종의 이렇게 그림자 전법인데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것을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주변의 모든 그 카운터파트들이 심리적 위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 완전 준비가 돼서 언제든지 핵 실험을 할 것처럼. 야, 그래서 이 각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최고 담당, 야, 우리가 잘못 오판하면은 불필요한 북한의 또 핵실험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 말이지. 이런 위축감을 갖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북한이 노리는 자기들이 말하는 핵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림자, 실체는 없는데 그림자만 보고도 이거 뭐 도둑놈 온 거 아닌가 깜짝 놀라는 것처럼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우리 국제사회는 지금 이 제재 국면을 더욱 단호하게 그 실천함으로써 이러한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핵실험이 곧 임박했다. 뭐 이런 증거가 있다, 저런 증거가 있다 하는 것은 바로 북한이 노리는 노림수의 의도를 알면서도 역이용 당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그 노출증 환자처럼 자기들의 비밀리에 해야 될 걸 자꾸 노출하는 저희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핵 보유국을 사실상 기정사실처럼 하면서 그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고도의 책략이 숨어있는 이런 이제 그림자 전법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 확실한 근거도 없이 말이죠. 특급 비밀에 해당되는 언제쯤 할 거다라고 그것은 팩트가 아니고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대한민국 전문가나 국방당국 얘기하면 안 믿고 어느 외국 언론이나 뭐 외국 전문가가 어느 웹사이트 하나 띄워놓으면 이거 봐라 곧 시험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 엄중한 위중한 사태를 극복하는 우리의 정책 판단을 흐리는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시기를 너무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대로라면 북한의 움직임에 우리가 대비는 해야겠지만 북한의 핵과 관련한 발언에 너무 또 과도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네, 안 소장님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동안 대화 제안을 많이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현 시점에서 남측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대화보다는 제재에 방점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 남북 관계 계속해서 냉각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이용호의 발언을 보면 역시 한반도 평화를 깨는 건 남측이다. 책임 전가. 자기는 대화를 계속하자.
뭐 개성이나 평양에서 민족의 대회합을 갖자는 등 연석회의를 하자는 등 7차 당대회 많이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건 우리가 도저히 지금 핵 정세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명백하게. 그런데 그 이제 이번에 나와서 그 책임을 또 우리한테 전가하는 겁니다. 자기는 많이 제안했는데 네. 남측은 그걸 반대해서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다. 역시 반미를 고취하는 거나 우리에게 대화 회피 책임을 전가하는 거나 똑같은 이게 북한의 그 이중 전략인데 사실상 남북 대화라는 게 현 시점에서 진행이 된다. 설사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뭔가 핵무기를 내려놓고 한다면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핵 개발이 지금 계속 상승 가도에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어떤 대표가 마주 앉아도 심지어 제가 볼 땐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주 앉아도 핵무기가 포기되지 않는 한 얻어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꾸 역시 우리에게 책임 전가하는 네. 것. 우리로서야 절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재 국면이 벗어나고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으면 하겠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 북한도 이걸 모를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그 책임 전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동안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 제의를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보면 그동안의 대화 제의가 명분 쌓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 박사님, 아세안 안보 포럼 이 자리에서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외교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시죠. 중국이 좋아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떤 대화와 협상으로 모든 걸 해결하라는 그 핵심 그 주제인데요, 말이죠. 일관된 주제인데 그러면 중국한테 묻습니다. 이런 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본질이 뭐냐, 네. 원천이 뭐냐를 봤을 때 국제사회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를 통해 수차에 걸쳐서 그런 규탄도 했기 때문에. 본질부터 해결하고 주변을 불평을 하든 자기 논리를 세우는지 했는데 본질은 옹이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라는 것은 국제 공조는 당연히 강화해야 되고 중국의 의사를 존중을 하되 그런 그 본질, 중국이 위협으로 느끼는 이 사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것을 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주변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중국은 이런 카드를 들었다. 그러면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자. 육자회담을 하자. 그럼 육자회담을 하려면 준비를 시켜라. 네. 그래서 확실한 국제 제재를 하면서 잘못된 행동이 보상으로 귀결되는 과거의 악순환의 패턴을 끊자. 그리고 새로 판을 짜자라는 그런 설득을 하면 중국도 그동안에 국제사회와 약속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외면하면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아세안 안보 포럼에서 들려온 소식들 집중 분석해봤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한강을 이용해서 대남 전단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최초 사례라고 하는데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한강을 이용한 걸까요? 그렇죠. 최초 사례고 이게 전단은 지금 남북한이 주로 풍선을 이용하지 그랬죠. 않습니까? 북한인 경우 이제 풍선을 통해서 우리 남쪽에 전단을 투하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워낙 북소풍이 강하기 네. 때문에 우리가 북한으로 삐라를 보내는 것보다 북한이 우리한테 보내는 게 더 유리하단 말이죠. 그런 아주 좋은 수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에서 이렇게 아주 재래식 방법으로 어떻게 낱개로 좀 묶어서 이렇게 뿌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뿌린 주체가 과연 그 주로 삐라를 살포하는 전담 부대인 총정치국 산하 적공국인지 또 이 적공국은 총정치국에 국이 있지만 군단마다의 부가 있고 또 사단에 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뿌린 건지 아니면 또 정찰총국이 뭔가 뿌린 건지 특히 이제 최근에 그 통일전선부 대남공작기구가 뭔가 과잉 충성 차원에서도 자신들이 한번 뿌리겠다 해서 뿌린 건지 어쨌든 그것은 이제 우리 군 당국이 이제 분석해 보면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이와 같은 재래식 방법을 통해서 삐라를 뿌리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지뢰가 흘러와서도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삐라를 뿌리는 채 하면서 그 안에다 무슨 독극물이라든지 생화학 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또 투입할 경우 우리 국민들의 생명 재산에도 상당한 그 위협이 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그 이색적인
삐라 투하 방법에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 이것은 네. 앞으로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전단이 흘러 들어온 걸 보고 본다고 해서 그걸 뭐 고지고대로 믿는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북한은 왜 계속해서 이렇게 전단을 내려보내는 겁니까? 북한의 그 최근 행태를 보면은 사이버 심리전 같은 고도의 그런 것도 하고 뭐 무수단도 발사하고 하지만은 아주 그 재래식 방법, 복고풍 재래식 방법에 속하는 뭐 난수표를 보낸다, 네. 난수를 발송한다든가 이런 아주 조잡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추가 도발을 위한 예비 탐사 기능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남한 사회가 어떤 정도로 피드백이 오는가 이런 것도 관찰해 가면서 제2, 제3의 도발을 그 탐색하는 기만이나 양동 이 서해 지역이 국제적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또 한강 지역에 있어서 과거 정부에서 여러 가지 합의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무슨 이런 메시지에 노출이 돼서 대한민국이 북한의 주의 주장에 혹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노림수가 있다. 네. 그리고 거기 보면 구체적인 그 만화 같은 그 서너 줄짜리 만화에도 보면은 이장에 거기다 또 핵심적으로 반미 오바마 대통령을 어쨌든 폄하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번 사태를 말이죠. 물론 북한식 최적의 조합이라고 하는 무인기 네. 같은 아주 초보적인 것부터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어떤 다른 도발을 위한 사전 예고편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장마기의 다양한 어떤 수공이라든지 지뢰 공격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형태라든 간에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려는 복합적인 의도가 네. 내재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떤 추가 도발을 위한 탐사 기능이 있는 거라면 이런 거에 우리 국민들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군요. 그렇죠. 네. 네, 안 소장님, 북한은 현재 고강도 대북 제재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 따르면 김정은이 집권 5년 동안 탄도미사일 무려 31발을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김정일은 18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16발을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참 대조적이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굶고 있는 돈으로 결국은 미사일 개발을 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정은은 결국 자기 아버지 18년 집권보다 5년 집권하면서 거의 2배 이상, 2배까지 지금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아마 여기에 들어간 돈만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1,000억 원이 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김정은 자체가 뭔가 포병학을 공부했다. 뭐 졸업 논문도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졸업 논문도 포병에서 GPS를 이용한 명중률 이런 걸로 이제 논문을 썼다. 이런 소식통이 있는데 어쨌든 김정은이 이렇게 조급하게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많이 날려보내면서 이전 말하자면 한 9년 동안 실험하지 않았던 무수단 미사일까지 발사해서 핵폭탄 투발 능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시했고. 근데 김정은이 이제 이 어린 나이에 집권 초기에 이렇게 미사일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핵 개발과 직결되는 거고 핵무기를 통해서 조기에 소위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 네. 왜 김정은도 그 정도 한 체제를 집권한 사람으로서 왜 계산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남북 간에 이게 레이스가 길어질수록 자기네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물리적으로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이 자기 집권 초기에 자기 체제가 흔들리기 전에 뭔가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이것이 미사일에 의한 또는 거기에 핵무기를 장착해서 뭔가 승부를 보겠다. 이런 의지라면은 우리 국방력은 여기에 대해서 만반히 태세를 갖춰야 될 것이고 네. 이런 데서 상당히 예의 주시해 봐야 된다. 물론 북한 주민들은 그 대신 불만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1,000억 이상의 돈을 거기다 쏟아부었는데 그걸 만약에 옥수수나 식량을 사와서 그럼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북한 주민들에게는? 북한 주민들로서 1,000억 이상이라면 거의 한 7, 8년 이상의 식량을 외국에서 사올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걸 인내하고 있지 만약에 저런 내막을 알게 된다면 아마 북한에서도 당장 봉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네. 31번이나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 미사일 수준이 더욱더 향상이 됐다, 발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추세로 봤을 때 핵이나 미사일의 큰 흐름이 항상 실패를 했다고 해서 자 봐라 별거 아니다 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SLBM 테스트라든가 네. 무수단 요번에 6번 했던 이런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결코 얕잡아 볼 수는 없는 그런 진전이 있는 건 사실이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김정은의 의사결정에도 보면 작전 지도를 공개한다든가 미국 타격을 한다든가 이런 그 과대망상적인 자기 과시형 욕구가 강하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든 미사일 탄두 구조를 뒤에다 보이게 하는 그리고 카메라가 그걸 촬영하게 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심리적인 그 요소도 상당히 크다. 그래서 네. 앞으로 그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진전하냐면은 김정은이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 핵심 요인이 뭐인가? 네. 전략적 문화 구조는 어떤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김정은이 느끼게 되는 만족감 무엇이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총체적으로는 대비를 해야 되나. 네. 너무 기술 측면에만 가면은 북의 의도에 말리게 되는 거죠. 고각을 뭐 쐈더니 서울도 뭐 공격하더라. 그건 김정은이 노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해석하고 그걸 아주 확대 포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김정은의 동선을 비롯해서 김정은이 움직임의 전반적인 틀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를 보고 이제 앞으로 이 용어를 내세워서 이제 국제적인 여러 가지 그 방해 공작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럴 때일수록 더 일치단결해 가지고 그들의 의도를 잘 안다고 하면서 네. 의도에 스스로 넘어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국민들이 단합하고 안보가 있어야 경제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핵보다 돈을 더 무서워하는데 말이죠. 핵보다 돈보다 무서운 게 오판입니다. 그 김정은의 오판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기와 방법에 의해서 이 한반도가 맞이해서는 안 될 그런 불행을 맞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한 응징력, 응징 보복력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오판을 방지하도록 하는 그런 한미 국방안보 태세를 더 강화하는 게 국민들이 힘을 좀 실어줘야 네. 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주도해 그렇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박사,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